오늘 오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을 지나던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삼성과 SK 등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당장 이번 달은 재고가 남아있지만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뉴스룸에 출연해서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9명 안팎을 이르면 이달 안에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노조가 서울요금소 하행선의 6개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시위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죽은 새와 흉기 등을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지문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회 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야오닝성 카이위안시에 우박과 함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6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고 초속 23m의 회오리 바람은 시내 중심을 관통해서 도시 절반의 창문이 깨지고 가로수와 전신주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충남 계룡시 한 아파트 경비실 내부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설치한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에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차량들이 잔해에 깔렸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지금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아직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나 안에 갇힌 사람이 더 있을까봐 계속 이제 찾아보고 있는 건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게 이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 포크레인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실 텐데 이게 이 안에 갇힌 사람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이 구조물들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주변으로는 이 소방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들도 보이실 텐데요. 이 소방차와 경찰차가 이곳 차로를 아까 사고 직후인 2시 반쯤부터 막고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현장은 원래 차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사고가 난 건 오후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CCTV 영상을 좀 보시면요. 이 피해 차량들이 이 도로를 타고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주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빨간 신호가 있어서 이 멈춰서려고 천천히 가던 중이었는데 그 상황에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갓길 쪽으로 가던 아반떼 차량이 완전히 깔려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매몰됐습니다. 그중에 운전자인 남성은 6시쯤에 구조가 됐고 동승자인 29살 여성 이모 씨는 6시 반쯤에 찾았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 옆 차로로 달리던 코나 차량도 일부가 깔려서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조금 다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차량들에선 탑승자들이 스스로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자, 사고 직후의 영상도 서효정 기자가 입수했다고 들었는데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고 직후에 주변 시민들이 이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을 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를 꺼내고 나서 추가로 이 안에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소리가 들려서 매몰자를 찾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갑자기 불꽃이 튄 겁니다. 이 전신주가 쓰러졌기 때문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리포트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사고 직후의 현장입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놀라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엿가락처럼 휜 구조물과 무너져 내린 잔해를 살핍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강하게 불꽃이 튑니다. 그리고 화염이 입니다. 시민들이 급히 고개를 숙이고 피합니다. 자칫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이 전선이 쓰러져 있잖아요. 그게 한번 빵 폭발을 했어요. 근데 놀래서 이제 나오라고 큰일 난다고 하고 이제 다 빠져나가고 바로 구급차가 왔고. JTBC 하혜빈입니다. 예, 상당히 긴박했다는 것이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까? 소방은 신고를 받은 뒤 4분 뒤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이게 사고 직후의 영상이라 현장 통제선이나 이런 건 아직 쳐지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자, 4분 만에 도착을 했다면 그렇게 늦은 것 같진 않은데 왜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걸까요? 네, 일단 아반떼 차량을 덮친 구조물이 30톤이나 나가기 때문에 이 무게가 상당해서 들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포크레인들을 급히 3대 정도를 동원을 했는데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쉽게 들 수가 없었다고 이 소방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조각을 원래 나눠서 들려고 했는데 이 나누는 것도 사실 진동이 발생해서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추가로 크레인을 동원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예. 자,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이 건물은 90년도에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일부 철거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 정확한 붕괴 원인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건물이 중심을 잃으면서 붕괴가 됐고 이 옆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이 철거 현장을 가리고 있던 이 가림막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주변 차량들을 덮친 건데요. 이 몇몇 주민들은 오늘 새벽에도 콘크리트가 조금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등 좀 며칠 전부터 붕괴 조짐이 좀 보였다고 말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사고에 전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효정 기자 외에도 현장에는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 순간이 찍힌 영상을 찾기 위해서 취재 중인데 영상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저희 뉴스 중에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흘 전에 일본이 예고했던 경제 보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일본은 참의원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때리기 주무부서 책임자인 경제산업상은 어제 밤에 왜 이 시기에 수출 규제인가 라면서 일본의 억지 논리를 이른바 폭풍 트윗하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트윗을 또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트위터 타임라인 자체가 왜 이 시기에 한국 때리기냐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잠시 후 뉴스룸 2부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기업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건건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는 물론 서약서까지 써내야 합니다. 허가받기까진 보통 90일이 걸리는데 심사를 까탈스럽게 하면 사실상 수출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며 외교적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 맞다는 일본 아베 총리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한 국가를 겨냥해 민간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맞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전략상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공개할 순 없지만 준비는 확실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보복이 보복을 낳는 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기흥과 이천의 반도체 공장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몇 달치 재고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업체들은 다른 수입처를 찾기 위해서 중국과 대만 등으로 구매 담당 직원들을 급파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입니다. 이곳 생산 라인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랜 기간 이어진다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확보한 세계 핵심 소재 재고는 한 달에서 3달분 가량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갈 조짐에 일부 업체는 최대한 수입을 늘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은 공장을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금수 조치로 이어질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은 최근 중국과 대만 등으로 직원을 보내 소재를 대신 공급할 업체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업체들만큼 기술력을 가진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 규제 첫날 일본은 어떤 분위기인지 도쿄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윤 특파원? 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업체인 소니 앞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소니의 전자제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이번 규제를 어리석은 조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겠죠. 일본 경제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소니처럼 이번에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더라도 많은 일본 기업들이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이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소니는 최악의 경우 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니 측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もちろん液晶だったり有機 EL だったりいろんな素材を使ってまして、その取引先というかなんでしょう、どこから買ってきているとかいうのは基本的にこちらから申し上げてないです。 예. 예.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규제 대상이 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당사자들일 텐데 여기도 타격이 좀 있습니까? 네, 한국으로 레지스트를 수출하는 한 업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치를 한꺼번에 허가를 해줬지만 이제부터는 건별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는 지금까지는 허가가 곧바로 나왔지만 앞으로는 최대 90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提出をし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ですね。 最終的に私たちのお客さんである韓国メーカーさんに対してご迷惑をおかけし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心配はしております。 예. 네, 이 원재료서부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공급망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일본 국내 정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잠시 있으면 열릴 참의원 선거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국내에서는 심지어는 우리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주 후에 있을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이런 상황이 같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오늘은 마침 이 참의원 선거 개시일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실제 이번 조치를 꽤 장기적인 플랜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는 구혜진 기자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예.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아베 총리가 계산해 넣고 있는 정치 일정은 줄줄 이어집니다. 우선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과의 무역 협정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10월엔 국내 소비세가 2%포인트 올라갑니다. 모두 정치적 악재로 아베에게 한국 때리기가 계속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림픽까지는 최소한 봐야 될 겁니다.
자기 나라의 국내 불만을 표출해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 내년 한국의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때 여당 쪽에 표를 많이 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 중이지만 역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에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데다 올해 말이면 WTO의 상소위원 수도 부족합니다. 미국이 WTO에서 지고 하니까 WTO 상소위원 임명을 미국이 반대를 해가지고 올 연말이면은 7명 중에서 1명만 딸랑 남아요. 단기적으론 8월 말이 고비입니다. 경제보복 조치를 확대시키는 법안의 시행과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연장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 다시 저울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할 품목을 일본이 끄집어냈다는 말을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후 2부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달 중에 9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기로 하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개각입니다. 최근에 남북미 사이의 급물살을 탄 비핵화 협상을 감안해서 외교안보 라인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약 9명의 장관급 인사가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됩니다. 기존 알려졌던 5명 수준을 넘을 뿐 아니라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있었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장관에 더해 총선 출마가 유력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현재 공석인 공정위원장과 역시 정부 출범부터 재임한 금융위원장 등을 포함한 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남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책임자들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교체설이 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임이 확실시됩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틀째 파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급식을 중단한 학교들이 줄기도 했고 현장의 혼란은 잦아든 모습입니다. 노조 측은 파업을 더 할지 등을 내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채 텅 빈 급식실. 점심시간이 되자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몰라요. 5시.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혼란은 조금 잦아든 모습입니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파업 첫날 2,800여 곳에서 1,70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초등학교도 139곳에서 92곳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각 지역별로 흩어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교섭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견해차가 현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에 갭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파업 기간 중 교육당국이 어떠한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파업이 끝난 뒤 파업을 연장할지 등 대응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집회를 하던 요금 수납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혼잡이 컸습니다. 직접 고용을 하라는 노조 요구에 사측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고속도로 차도로 뛰어듭니다. 경찰이 에워싸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차들은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옆에서 농성을 벌이던 톨게이트 수납 노조원들이 하행선 6개 차로를 2시간 동안 점거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입로 절반이 막혀 하행선을 따라 극심한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도로 점거는 끝났지만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붕 위엔 노동자 40여 명이 있고 밑에서도 노동자들이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3명이 연행됐고 25명이 다쳤는데 그 뒤로도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노조 측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 고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르지 않는 노조원 1,500여 명을 해고하자 노조 측은 옥상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제스처도 취해주지 않고 근무자 얘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지만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휴가를 가려면 일을 대신할 사람을 사서 넣어야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다. 부산대 병원에서 2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환자들 혈액에 화장실 쓰레기까지 부산대 병원에서 청소만 20년째입니다. 칠순이 눈앞이지만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바뀌면은 또 그만두라가 싶어갖고 또 가심 조이고 서러워요 생각. 남들 다 가는 휴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어디를 간다고 해도 내가 또 사람을 사여놓고 가야 되고 이제까지 휴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 나아질 거란 희망도 없습니다. 20년을 했던 사람이나 내일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부산대 병원에만 이런 파견 비정규직이 502명입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정규직 동료는 함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일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야 근무를 해도 월급은 채 200도 안 됩니다. 그나마 부산대 병원은 사정이 좋습니다. 불법 파견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의 파견 비정규직은 최근 2년 새 96명이 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등 국립대 병원 대다수는 지난 1일 비정규직들의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마음 편히 여름 휴가 가는 소박한 꿈은 또 멀어졌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찰이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죽은 새와 흉기 등을 보낸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택배 내용물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이 감식반을 투입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택배 속에 묻어있을지 모를 지문이 관건입니다.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혔지만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는 서울 봉천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약국 등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짜 주소와 이름을 쓴 걸로 판단했습니다. 택배가 온 건 어제 오후 6시 10분쯤입니다. 죽은 새와 커터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습니다. 윤소하, 너는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색깔론을 덧붙인 증오의 정치를 해온 결과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실에 하태경 곧 죽는다는 문구가 적힌 흉기가 배달됐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한 시민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운전자를 추격해서 직접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운전자는 현직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맞은편 1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좌회전하려는 듯 비켜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 여기 돌아서 가셔 어르신. 아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뒤를 좀만 빼셔. 미처 피하기도 전에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운전자가 다시 차에 탑니다. 박았다고요. 박았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저기네 저. 이거 맞아? 맞아요. 경적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던 승용차. 3분을 내달린 끝에 한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섭니다. 내리자마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랑 걷는 행동이 되게 어눌하고 하더라고요. 술 냄새가 확 났어요. 그냥 진동을 하듯이 확 나더라고요. 운전자는 현직 소방 공무원 간부 A씨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0%,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차량 파손이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결 이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정직 첫날 사표를 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성적을 올렸다는 의심을 받던 숙명여고 쌍둥이 딸들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쌍둥이 딸은 앞선 아버지의 재판에서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제 자신들도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한 줄에 5개씩 시험지 정답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과 휴대전화 메모장에도 시험 정답과 겹치는 단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드러난 교무부장 아버지 현모 씨와 쌍둥이 딸 사건입니다. 2년 전 1학년 첫 시험에서 이과 59등, 문과 121등이었던 자매는 1년 만에 각각 이과와 문과에서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이들은 틀린 답을 똑같이 써내면서 의혹을 키웠습니다. 교육청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현 씨가 1년 동안 5번 딸들에게 문제를 넘겨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 씨가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엔 딸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겁니다. 아버지 현 씨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징역 3년 6개월을 내리고 현 씨가 쌍둥이 딸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딸들은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형사재판에서 딸들은 죄가 있는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망의 필요성을 적극 제안했던 인물이죠.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안혜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환위기 이듬해 1998년 제일동포 기업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초고속 인터넷망의 필요성을 조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겐 온라인 게임 산업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손 회장을 만나 당시 조언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건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혁신 벤처 창업가들에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I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해달라고 했고 손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일본 IT 업계를 대표하는 손 회장의 만남 자체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만남은 예정된 40분을 훌쩍 넘긴 90분간 진행됐는데 청와대는 일본 경제 보복이나 한일 갈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 회장은 오늘 저녁 4차 산업 혁신 분야에서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도 만났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7천억 원 규모의 어음 사기 사건이 드러난 뒤에 30여 년 동안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사람이 있죠. 바로 장영자 씨입니다. 그동안의 각종 사기 사건으로 확정된 실형만 29년이었는데 오늘 또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 7천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이 세상 밖에 드러납니다. 고위공직자와 은행장들 30여 명이 구속됐고 기업들도 부도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 38세 장영자 씨는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사기 혐의로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는 1992년 가석방됐지만 2년 뒤 또다시 140억 원대의 사기로 두 번째 구속됩니다. 다시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그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뒤 200억 원대 국권 화폐 사기로 세 번째 실형이 선고됩니다. 징역 10년의 중형. 세 차례의 구속 29년의 실형. 2015년 형을 모두 채우고 70을 넘긴 나이에 교도소문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사기 본능은 7개월 만에 다시 깨어납니다. 지인들에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이철희 씨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며 6억여 원을 받아 챙깁니다.
상속받은 뒤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장 씨에겐 주식도 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장 씨. 재판부에 75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75세의 장 씨에게 오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지난 2007년 재판을 받던 중에 해외로 나가 잠적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28일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에게서 제출받은 유골함과 사망 확인서, 장례 사진 기록 등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보석으로 나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증인 등을 만난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인을 회유한다면서 날을 세웠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변론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상한 만남, 공다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법원은 만날 사람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2주 뒤 이 전 대통령의 비서인 김윤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만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라 만남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상한 만남입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실장에게서 확인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08년 청와대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이 확인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검찰에선 청와대에서 이 전 부회장을 본 것 같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나 진술 번복을 유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보석생활 점검신문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비서나 변호인이 만나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이 중에는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의 조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변론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버닝썬 사태로 드러난 경찰의 유착 비리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가 오늘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개혁 대상은 물론 강남경찰서입니다. 최대 500명의 직원을 물갈이하고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리 낯설진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경찰은 1999년부터 정확히 10년마다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세 개의 개혁안은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1999년 발생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이 사고로 55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습니다.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이 호프집에는 미성년자가 드나든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업주에게 상납을 받은 경찰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후 경찰은 유흥업소 단속경찰관 전원 교체라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9년 강남 지역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을 챙겨왔습니다. 경찰이 꺼내든 카드는 이번에도 물갈이였습니다. 강남 지역 경찰관 600여 명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뒤 룸살롱 황제 이경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현직 경찰관 1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듬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과 경찰이 유착 의혹이 나왔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도 인사조치입니다. 강남경찰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70%의 직원을 바꿀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유착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반부패 전담팀을 꾸려 강남권에 배치하고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거짓말이 이젠 잘 통하지 않습니다. 선거 전에 돈을 뿌렸다고 신고가 들어온 한 조합장 당선인이 아니라면서 딱 잡아댔는데 돈을 건네기 전에 습관처럼 침을 묻혀서 세어본 걸까요? 집회에서 당선자의 DNA가 나와서 결국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영덕의 한 수협입니다.
지난 3월 이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에게 선거 전 돈을 받았다고 한 조합원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돈을 건네준 모습이 담긴 CCTV 등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선인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합원이 받은 돈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보냈습니다. DNA 분석이 금품 수수 후 2달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조합장 당선인 A씨는 5만 원권 12장, 60만 원을 조합원 B씨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이렇게 돈을 세본 건지 아니면 땀이 묻어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집회에서 4명의 DNA가 나왔고 그중 하나가 당선인 A씨의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자 당선인은 결국 돈을 주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당선인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다시 잠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새 소식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혹시 사고 순간의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촬영한 이 사고 현장의 다른 각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건데요. 중장비에 차량 한 대가 끌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차량 전체가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고 특히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외벽이 붕괴되면서 차량을 그대로 덮친 건데 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 중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고 직전에 주변의 CCTV가 전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 일대 거의 모든 건물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사고 직전에서 끊기고 사고 이후의 상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사고 당시 길가에 있던 전신주 2대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대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건물을 바라보고 사고 건물을 바라보고 바로 오른편에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이 성형외과에서 당시에 전신 마취를 받고 수술을 받고 있던 환자가 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다행히 정전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병원에서도 큰일 날 뻔했군요. 앞서 저희들이 서효정 기자를 연결했을 때 상당히 좀 급박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시민들이 구조에 나섰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죠. 그렇습니다. 당시 CCTV 영상 다시 보시면요. 사람들이 사고 직후에 현장으로 모여들다가 강한 스파크가 튑니다. 저희가 이 당시 상황을 취재해 보니까 구경을 하려고 이 시민들이 접근한 게 아니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구조를 하러 가다가 발생한 일로 알려졌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구조대원들이 사고 직후에 4분 뒤에 도착한 것으로 아까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뭐 그렇게 늦게 도착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그 짧은 4분 시간 동안에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구조를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제 시민 정신을 그만큼 발휘하신 건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 외벽이 갑자기 왜 무너졌느냐, 이제부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일단 경찰은 당장 오늘부터 현장 관계자들을 여럿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혹시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건 아닌지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 잔해에 차들이 이렇게 깔리면서 참사가 벌어진 건데 떨어져 나온 잔해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잔해의 양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차량들이 깔려 있을 정도, 그리고 이 깔려 있는 차량을 빼내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쪽에 요구조자, 그러니까 구조가 필요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잔해의 양은 상당히 붕괴 사고 때문에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의 상인들이 새벽부터 콘크리트가 좀 떨어져 나왔다, 무너졌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에 전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 새벽부터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저희가 상인들을 만나보니까
그동안 현장에 별 문제가 없었다. 점심시간에는 철거 공사를 중단하는 등 영업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거 작업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도 매일매일 상황을 확인하거나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철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박민규 기자 저 뒤쪽에 보면 물을 뿌리면서 그러니까 먼지를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물을 뿌리면서 포크레인이 계속 뭘 파내고 있는데 아까 서 기자 얘기로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저 안에 차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속보가 또 나오면 구조 작업에 속보가 나오면 저희들 뉴스 끝나기 전에 연락 주면 바로 연결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연설에는 독재란 표현이 8번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막무가내 정치에 대해 사과도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강한 돌풍은 15분 만에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6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검은 기둥을 이룬 회오리 바람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어닥칩니다. 도시 어디에서나 보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카이위엔시에서 발생한 용오름, 토네이도입니다. 최고 초속 23m에 달하는 회오리 바람은 도시의 공장과 건물, 자동차를 휩쓸었습니다. 15분 동안 위력을 이어가면서 인구 50여만 명의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더 컸습니다. 6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민 1,600명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랴오닝성은 동북 지방의 차가운 소용돌이가 몽골 저기압과 만나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도 중국 허난성에서 회오리 바람에 놀이기구가 휩쓸려 날아가면서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한편 이탈리아 남부의 한 고급 휴양지에서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최소 2명이 다쳤는데요. 놀란 관광객들이 용암과 화산재를 피해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화산재가 쏟아지는 게 마치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회색 화산재가 버섯 구름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하늘로 3km 넘게 치솟아 오른 화산재 때문에 해가 가려질 정도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분출한 용암이 산 중턱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소방용 항공기가 날아다니며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고급 휴양지 스트롬볼리 섬에서 화산이 폭발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2차례 이어진 폭발로 분화구 중턱에서 하이킹을 하던 30대 이탈리아인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화산재가 2km 떨어진 마을까지 덮치면서 주민과 관광객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이 급한 나머지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 마치 지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Io chiaramente mi trovavo fuori, quindi ho sentito più il boato e non il tremore, ma so che a Ginostra e anche in altri posti, in altre case si sono rotti dei vetri per il tremore molto forte. 이탈리아 해군은 만약을 대비해 대피용 함정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트롬볼리 화산이 분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대규모 폭발 때는 해일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항만 시설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마그마를 볼 수 있어 최근까지도 화산 관광지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지금 홍콩에서는 시위대가 입법회를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서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체포됐습니다. 홍콩 정부가 대규모 검거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황혜린 기자가 어젯밤엔 국내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점거됐던 입법회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황혜린 기자를 연결하죠. 황혜린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입법회 바로 옆에 있는 역사 밑입니다. 바로 옆을 보면 천막이 보이는데 단식 투쟁자들이 모인 겁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모인 건데 시위대들을 지지하고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34시간째인데요. 제가 직접 여기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呢一個係濫用警權，而且係運用咧法律嘅一啲嘅灰色地帶，或者運用呢啲法律咧嚟到對示威者進行打壓。我哋覺得對呢個白色系統，我覺得非常之不好。無畏中知法犯法，暴力鎮壓市民。 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홍콩 정부는 입법회 내부의 모습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건 오히려 시위대가 폭력적이다라는 걸 부각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현재 언론들은 시위대의 불리한 여론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입법회 앞에는 시위대들이 사용했던 철봉이나 벽돌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입법회 내부도 언론사에 공개했습니다. 저희 JTBC는 국내 방송사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한 영상을 보면 벽면에 검은 스프레이로 정부를 규탄하는 글귀가 보였고 의장단의 초상화도 훼손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홍콩 정부가 시위대한테 좀 불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게 혹시 앞으로의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언론은 홍콩 경찰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수천 개의 이제 증거물을 모으고 지문들도 모아서 이를 DNA와 대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어제 31살 품모 씨가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 품모 씨는 입법회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거한 시위자는 처음으로 체포된 겁니다. 이와 별도로 입법회 주변에선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12명과 그리고 무력 진압에 관련된 경찰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9명도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콩 경찰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면 앞으로 수백 명이 붙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에서 황혜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가 우박을 맞아 조종석 창문에 금이 간 채로 착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오후 부산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 10분 전에 중국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겁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고 다친 승객도 없었습니다. 군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편안한 삶, 즉 안빈 낙도를 미덕으로 여긴 줄 알았는데 18세기 양반의 돈벌이를 내세운 재테크책이 발굴됐습니다. 조선 영조 때 문인 이재훈이 쓴 해동 화식전으로 이 책에는 부는 미덕이고 가난은 악덕이라며 국제 무역 종사든 부자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8달 만에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2%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서대문구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전셋값도 지난해 10월 말 이후 36주 만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낸 싱글 앨범으로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발매되면서 첫날부터 역대 해외 가수 중 가장 많이 팔렸는데 사전 주문량만 100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앨범엔 신곡 라이츠와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일본어 노래 등 모두 3곡이 들어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이 기립박수는 팬이 선수를 향해 보내는 최고의 표현이죠. 아직 초반일 뿐인데 윈블던 테니스에선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중학교 3학년생 15살 소녀 때문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2년 전 윈블던 4강까지 올랐던 31살의 리바리코바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뛰다가 방향을 바꿔 왼쪽으로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세계 313위, 이제 15. 우리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생이 만든 풍경입니다. 첫 경기에서 윈블던을 5번이나 우승했던 비너스 윌리엄스를 꺾고 울어버린 소녀. Serve well, move well is
I mean, the sky's the limit. It really is. 두 번째 경기에서도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제 32강에 진출했을 뿐이지만 윈블던에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I'm just still shocked that I'm even here. I think I can beat anyone who's across the court. 과거에도 윈블던엔 무서운 10대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1985년 베커, 2004년 샤라포바가 17살의 나이로 우승했고 1991년엔 15살 캐프리아티가 4강까지 올랐습니다. 이들과 비교해도 가장 어립니다. 아직 학생이라 윈블던 예선을 치르던 중에 미국 시간에 맞춰 과학시험도 봤습니다. 윌리엄스 자매를 보고 7살부터 시작한 테니스.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성과를 3단어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가우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Surprising, amazing, and beginning. JTBC 백수진입니다. 경비실 에어컨 문제는 여름마다 반복됩니다.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아파트를 돌면서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주민들이 한 달에 100원이 안 되는 돈만 부담하면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6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시다. 반대 이유로는 매달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오르거나 공기가 오염된다. 2년 전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 붙었던 벽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이것도 2년 전 대전의 한 아파트 사진인데 경비실 에어컨에 이렇게 검은 비닐을 싸서 쓰지 못하도록 하거나 밑에 계량기를 달아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에 대해선 찬성 의견만큼이나 우려와 거부감도 강합니다. 폭염이 다가온 요즘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5월 서울시가 아파트 2천여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8,700개가 넘는 경비실 중 에어컨이 있는 곳은 64%였습니다. 10곳 중 4곳꼴로 에어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반대 때문이라는 곳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비실에 에어컨이 한 대도 없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4,500세대에 경비실이 151개에 달합니다. 엄청 높죠. 막 속옷이 다 땀으로 젖어있죠. 햇볕으로 달궈진 경비실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에어컨 설치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에어컨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죠. 관리비에 우리 적립하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려운 건 관리사무소와 주민 대표 측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에어컨 꺼라, TV 꺼라 말려가지고 그래서 겨우 자기 작년에 좀 넘겼어요. 한전 같은 데서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 해주면 그때도 용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벽돌이랑 뒷돌이는 아까 얘기했는데 용량이 딸리면 겁이 나서 그게 안 큽니다. 경비실이 50개가 넘는 2,000세대의 또 다른 아파트. 바깥 기온이 32도로 오른 오후 경비실 안의 온도도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도 에어컨 설치를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왜 우리만 빨리 하느냐. 다른 단지는 다 50% 줄였는데 왜 우리만 안 줄였냐. 그거 줄여서 그때 무조건 더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옆 단지에선 에어컨을 놓기로 결정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일부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은 것이 문제야. 더우니까 안 끈단 말이에요. 관리자들이 전기를 안 아껴요. 전기로 밥도 해먹고 막 찌개도 해먹고 다 먹더라고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선 동대표 9명 중 5명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도움을 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관리비보다 주민 정서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말할 때는 전기가 사람이 자기로 경비실을 하나 줬는데 주민들 이런 것을 냈어요. 일집에도 안 가는데 그 경비실에다 가요. 너무 내는 것보다 기본적인 에어컨을 달았지만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충남 한 아파트에선 최근 주민 30여 명이 100만 원을 모금해 경비실 2곳에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동대표 회의에서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자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겁니다. 하루 8시간씩 틀었을 때 한 달 전기료는 26,000원이 나옵니다. 2대의 전기료를 938대가 나눠낸다고 치면 한 달에 6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일에 열심히 더 할 수 있게.
그럼에도 에어컨을 쓰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거든요. 집주인이 따로 있는 그 건축물에 시설을 넣는 거에 대한 것부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거고 시행사가 있고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현행 규정상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누가 할 것인지는 아파트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있나요? 서울시가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없는 여러 아파트 가운데 이 포스터를 볼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일본이 오늘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역사에 남을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베 정부는 당장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앵커 브리핑도 생략을 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언론 인터뷰는 처음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내 경제도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임을 하시자마자 대외 요인이 겹쳐버렸습니다. 예. 근데 물론 예상은 다 하고 있었다면서요, 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준비를 해왔다고 해서 완전히 그거를 다 사전에 예방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그쪽 마음이니까. 그리고 또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롱 리스트가 있었다니까 긴 리스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몇 개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상해서 리스트를 작성해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 쪽에서 건드린 것이 바로 그 리스트의 1, 2, 3위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네네. 그러면 매우 정확하게 예측은 하셨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동안 정부가 이걸 예측하고 뭔가 그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비하고 있나? 이런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그죠?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대국, 즉 일본과 이제 협상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대내 국내의 어떤 요소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게 투명하게 또 정부가 일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따르면 게임 시어리, 경기 이론에 따르면 사실 상대방한테 패를 다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를 또 자세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또 일본과의 어떤 협상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한도 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겠고요. 이 일본의 제재 예상 품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간 산업이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미래의 성장 산업이 있을 거고 그것에 이제 기술적인 공정들이 쭉 있을 텐데 그 공정들마다 이제 특히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특히 일본만이 공급할 수 있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그 리스트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 그게 길게 보면 정말 1000개 품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짧게 보면 한 수십 개 품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품목들을 일본이 이번에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잘 1, 2, 3위를 예측을 하고 그것이 잘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 대책을 예상하면서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롱리스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앞순위에 있는 특히 이제 국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것을 좀 부탁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품목들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뭐 몇 달 준비한다고 해서 예컨대 대체 수입선이나 또는 국내 어떤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게 그렇게 쉬운 품목들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 그러게요. 일본이 그걸 선택하지 안 했겠죠. 않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좀 기업과 협의하면서 그 이제 준비 태세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 앞으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기간 산업의 필수 소재 부품 장비를 좀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예. 산업 정책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이 뭐 명약관화해 보여서. 예.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게 가장 아픈 품목을 단기적으로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랐겠지만 예. 그것이 일본 기업에게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이런 중요 산업의 밸류 체인 상으로 본다면 한국, 일본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생산에 예. 중요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예. 뭐 D램 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의 2개의 기업이 전 세계 생산량의 사실 70% 정도를 차지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뭐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정도 타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는데. 일본 정부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이런 방향을 이제 선회를 할 것이냐라고 예. 하는 포인트는 일본 국내의 여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예. 아마 좌우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위해서 차분하게 예.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측하기가 쉽진 않겠으나 예. 뭐 가장 좋은 경우라면 저 사람들이 참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이 태도가 좀 누그러진다라는 것 그걸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희망컨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뭐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낙관적인 기대하에서만 준비하는 것은 그러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응 조치 얘기를 오늘 정부에서 했는데 예. 그 상응 조치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잘 준비해 놨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상응 조치는 말씀하지 못하시겠죠. 그 오늘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은 이제 조금 이렇게 강하게 표현이 됐을지 모르지만 예. 사실 이 일본의 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7월 1일 날 정부가 이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응 조치의 하나로서 지금 뭐그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일본이 아니면 우리가 수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품목들이잖아요. 우리가 상응 조치를 한다면 그것이 똑같은 케이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쪽에 수출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만일에 규제를 하면 일본이 이건 정말 곤란한데 그런 품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일본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면 아마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겁니다. 그러겠죠. 이런 어떤 상승작용, 예. 에스컬레이션을 의도한 게 아마 일본 정부 아베 수상의 의도일 겁니다. 예. 저희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예.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검토를 했고요. 그런 위험 요소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상응 조치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매우 확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고요. 예, 뭐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의 답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내년 도쿄올림픽 정도 때나 가야 뭐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길래.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러길 뭐 바랍니다. 예. 아베 수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 성공 이벤트가 사실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일 예. 텐데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예, 그건 실제로 그런 지켜보도록 하죠. 예상이 현실화되도록 저희들이 국제 공조 노력을 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만나 보셨을 텐데. 예. 예를 들면 뭐 삼성이니 뭐니 다 만나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그 산케이 신문의 기사가 뜨자마자 뭐 저희 내부 대책 준비를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5대 그룹의 부회장들께 연락을 드려서 전화 통화로 수시로 사실은 의견을 이제 교환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직접 연락이 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듣고 소통하면서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할 것인데 다만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어떤 산업 구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 산업의 필수 소재 부품의 장비의 어떤 국산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노력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 통해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거는 외교적인 의미를 담은 질문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런 어떤 선을 통해서 양국 간의 이해가 더 증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그 부분은 자칫 미묘한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서인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뭔가 끝을 예상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특히 아베 수상은 오늘 직접 그러니까 과거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또는 위안부 문제와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의외였는데요. 수상이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했다라는 것을 직접 표명한 것이 아닌가. 뭐 매우 격앙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이나 또는 가트 협약에 기초한 WTO 체제에 위배되는 어떤 말씀을 아베 수상께서 직접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2017년에 대선 전에 한 신문 칼럼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국내의 경제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만병통치약도 없고 정치적 메시아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5년, 10년 전의 생각을 거의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2017년 저도 정말 전혀 기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문 대통령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님은 굉장히 운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취임 첫 해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취임 첫 해에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을 겁니다. 과거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첫 해에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정말 뭐 뒷걸음치다가 뭐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그런 예상이 사실상 뭐 현실하고 거의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일관성,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묘를 살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전략을 택한다고 했을 때 그 유연한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저께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는 뭐 마치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았지만 예. 이 정부의 5년간의 기조는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고요. 작년 말에 발표했던 올해의 1년 정책 방향도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반기 6개월간의 경제 정책을 위해서 변화한 상황에 맞는 정책을 담으려고 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5년 1년의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단기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2017년에 진단을 내렸던 것에서 생각이 바뀌질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진단을 그렇게 내리고 나면 처방은 무엇일까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예를 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뭐 많은 논란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에 예. 대해서 소득을 올리고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높이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 주도 성장에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대하는 것이 소비의 증가겠죠.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예. 그것이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다시 연결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이 기조는 5년 동안 유지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고리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바로 소비의 증가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의 연결고리가 예. 약화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부 정책의 핵심은 소비의 증가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 연결고리는 유지하면서 약화된 고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예. 뭐 기업의 어떤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 이제 세액공제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효과의 많은 부분은 아마 대기업에게 기속이 될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에 비춰본다라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정책 수단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뭐 당연히 또 경제학자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재정에 압박이 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제 세액공제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짤막하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년도에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예산의 총량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그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의 생산성을 올리는 쪽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내린 중요한 지시 사항 중에 하나가 빨리 총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업 예산을 충실하게 선택하자라고 예. 했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한일 문제에서 나오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장기에 한국의 생산 능력, 소득을 늘리기 때문에 국가 부채 문제라고 하는 이런 재정 건전성의 우려를 낮추는 그런 예.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예. 벌써요? 예. 몇 분 했죠, 제가? 우리 그렇습니까? 예. 시간 다 됐다고 얘기하네요. 예. 왜 여야 간에 경제 토론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경제 원택 토론회. 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예. 여야가 국회에서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예. 불러만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예. 그거 잘 돼서 나가면 뭐 다행이고요. 예.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예. 저희들이 자료 한번 마련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만은 예. 이제 제가 손석희 사장님께 이 인터뷰에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하는 그런 특혜는 이제 오늘로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첫 번째 인터뷰를 너무 이렇게 특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다른 언론사에 불평이 많고요. 그런가요? 제가 공정하게
해야 할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이거 무슨 출연 거부부터 하고 가시네요. 뭐 다른 각 언론사들도 공평하게. 알았습니다. 예. 토론이니까 토론은 나오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서 우리 네티즌들이 일본 제품 사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런 일본 기업 목록 그리고 불매운동 참여 포스터도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어떤 효과가 그리고 얼마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알아보니까 일본 제품 판매가 줄어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국내 한 연구진이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또 영향을 딱 집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수입이 줄어든 원인을 불매운동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 업체가 한국의 불매운동 때문에 우리 수익이 감소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 네. 이런 우리 회사가 불매운동 대상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을 때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땠나요? 네, 그때 상황으로 불매운동 영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05년 초에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을 때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대형마트 통계를 보면 한 일본 회사 맥주 판매량이 한 달 만에 35.6% 떨어졌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때였는데 그러니까 맥주가 좀 더 판매량이 늘어날 만한데 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 수입 맥주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줄었습니다. 불매운동 영향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판매량으로 따져봐도 불매운동 영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될 수는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일본 정부까지 움직이게 하는 효과도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맥주 같은 소비재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약 6%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원료, 기계 같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진 않는 원자재나 자본재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매운동하는 품목은 아까 맥주 같은 그런 소비재 위주입니다. 네. 개별 일본 기업은 몰라도 일본 정부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양국 국민들의 감정이 좀 이렇게 틀어지는 거, 또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도 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국에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구나, 또 한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자국 정부에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압박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이해찬의 X로 했습니다. 이게 X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직접적인 X입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의총에서 손으로 X를 그렸습니다. 예. 잠깐 민주당 의총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당내 일본 동인 강창일 의원이 얘기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잘못됐다고 성토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을 했습니다. 잠깐 발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예. 더 나가서는 피해자 단체와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났다고 하자 당내 의원들이 밤 좀 웅성거리면서 말리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가장 강하게 말린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인데요. 바로 단상 앞쪽에 앉아있던 이해찬 대표가 손으로 저렇게 X, 그만해라 표시를 한 겁니다. 예. 뭐 이건 아니니까 그만해라 뭐 이런 뜻.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싸하군요. 예. 뭐 표정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표정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요.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강창일 의원은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맨 앞자리였기 때문에 예. 발언은 계속됐고요. 그러자 다른 의원들도 좀 말리고 이해찬 대표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여러 번 X, 그만해라, 그만이라는 표시를 손으로 했습니다. 예. 오늘 의총 자리가 공개적인 자리였는데요. 강창일 의원도 뒤늦게 이를 느끼고 그만하겠다고 하자 다른 의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강창일 의원이 이거 한마디만 더 하자라고 하자 다른 의원들은 또 좀 웃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한 목소리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경우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여당 대표가 말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양이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략적 경청으로 잡았습니다. 예, 잘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잘 들었다라고 예.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로 규정을 하고 민주주의를 악용한 다수의 횡포가 있다. 상당히 강한 비판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독재라는 표현을 8번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거나 고성으로 반발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가 됐고 나경원 대표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정확히 보면 경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경청이면 잘 듣는다는데 딴짓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냥 조용하기만 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잠깐 보면 이춘석 의원은 반쯤 엎드려서 자는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 박찬대 의원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슨 뭘 듣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이하경 의원은 아예 다른 책을 읽고 있었고요. 그 옆에 민병두 의원은 다른 사진에서 보면 저때 확실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예. 조정식 의원은 지루한지 약간 목운동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요. 다만 협상 파트너인 이인영 원내대표만 눈을 부릅뜨고 듣는 어떻게 보면 경청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뭐 같은 원내대표끼리 잘 들어야 되겠죠. 예. 예. 근데 긴 연설은 의원들이 저렇게 원래 잘 안 듣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경청하지 않는 모습, 다만 조용히 있는 모습은 노출이 됐는데요. 예.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도 눈을 분명히 감고 있는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경청 아닌 경청을 하는 것은 예. 뭔가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괜히 충돌이 있어봐야 좋을 게 없다. 특히 이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남아있는데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더 큰 이유였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 발언 이 때문에 상당히 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돌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슈만 또 나경원 대표만 오히려 키워졌다는 반성이 있어서 예. 이번에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조용히 있었고요. 나경원 대표의 무슨 독재 발언에 일부 의원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따지려다가 옆에 의원이 조금만 참아라 하고 말리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의 전략적 경청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조용히 마무리가 됐는데 본회의 뒤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그 어려운 합의로 예. 잡았습니다. 무슨 합의를 얘기하는 건죠? 예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합의인데요. 박근혜 예. 정부 때 있었던 합의입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등 갈등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본 정부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예, 저렇게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당시 합의 당시 김무성 의원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 대표였고 당시의 합의를 상당히 지지를 했습니다. 예. 앞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당시 합의는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합의입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의 피해자 할머니들은 합의를 무효화해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의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의 단초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렵더라도 제대로 합의를 했다면 뭐 혹시 모르겠는데 예. 그 내용상 굉장히 많은 반론을 불러일으킨 합의였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갈등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게 일본 우익이 평화헌법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잠재적 적이 필요하고 북한이 핵실험할 때는 북한이 그 대상이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잠재적인 적으로 가상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보수 진영의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자칫 정권을 때리는 데만 급급하다가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집니다. 서울은 34도, 강원 화천은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대전 33도, 광주 32도로 덥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올라서 전남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left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op.